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2절 서용의 패주 진목공 중 효산 전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설원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27년 선진은 진군이 정나라를 치러 간 것을 인지하고 고곡에서 진문공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진양공에게 다른 제후들은 다들 진문공을 문상하러 왔는데 진목공은 문상은커녕 도리어 거병하여 허락도 없이 진나라 국경을 지나 우리와 동성이 정나라를 치러 갔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정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건숙과 백리의 말을 듣지 않고 진목공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상스럽지 못하고 적을 방치하면 하완을 키우는 것이다 라며 진나라를 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난지와 조체 등이 나서서 지난날 진목공은 진문공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갚기도 전에 또 진나라를 침범한 것도 아닌데 진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상중인데 어찌 거병하느냐 라며 반대하자 선진은 지난날 진나라는 신정을 포위했을 때 우리와의 언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철군하였다. 신이 없는 것은 진나라인데 진나라만 신의를 지켜야 하느냐? 진목공은 선군의 폐업을 시기하여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한때 적을 방관하는 것은 누대의 근심이 된다고 하였다. 정반대하면 혼자라도 가서 싸우겠다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신 등도 선진의 의견에 동의하자 진양공은 진나라를 치는 것을 승낙하였습니다. 선진은 진군이 원정에 실패하면 여름에 진나라와 진나라 경계인 민지에 당도할 것이고 진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산을 넘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작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선진은 자기 아들 선저거와 도객에게 군사 5천을 주며 효산 자측에 매복하게 하고 서영과 호국거에게 군사 5천을 주며 효산 우측에 매복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호원의 아들 호사고와 한간의 아들 한자이에게 군사 5천을 주며 서효산에 가서 수목들을 베어 진군의 테러를 끊고 매복하게 하고 양유미의 아들 양홍과 내구에게 군사 5천을 주며 동효산에 매복하게 하여 진군을 지나가게 한 뒤에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양공, 조최, 난지, 서신, 양처보, 선멸 등과 함께 효산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효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험준해서 수레로 갈 수 없는 곳도 두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한편 진군은 활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 노랗지란 물건들을 수레마다 가득 싣고 포로들을 호송하며 기원전 627년 4월 초에 민지에 당도하였습니다. 백을병은 건숙이 조심하라고 한 효산에 이르자 진군에게 조심하자고 했으나 맹명은 겁낼 것 없다며 백을병의 말을 묵살하고 회군 전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맹명은 제1대의 포만자, 제2대의 맹명자신, 제3대의 서걸술, 제4대의 백을병이 이끄는 진군을 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효산을 넘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포만자의 용맹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선두에 내세운 거죠. 포만자가 이끄는 진군이 동효산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 장수 내구가 나타나 길을 막으며 창으로 포만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에 포만자가 창을 피하면서 방천극으로 내구를 내리치자 내구는 급히 피했으나 내구가 탄 병거 뒤 횡목이 부서졌습니다. 내구는 포만자의 용맹에 겁을 먹고 진군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포만자가 허무하게 지나가면서 맹명에게 매복한 진군이 있었으나 격퇴시켰다고 보고하자 맹명도 크게 기뻐하며 안도하였습니다. 포만자를 선두에 내세운 것이 유효적절했다고 자신의 지휘력에 스스로 감탄하며 진군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고 설사 진군이 매복한다고 해도 진군에 이길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진군은 동효산에 험준하기로 유명한 상천제, 탐하예, 전명암, 낙공관 등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말을 끌고 병거를 분해해서 떠매며 서로 이끌고 밀며 어렵게 행군하여 겨우 상천제에 올랐습니다.
그때 진군은 진군의 추격을 받았지만 추격하는 진군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어 진군은 계속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군이 타마이를 지나 절명함에 이르렀을 때 맹맹은 선발대로부터 앞길을 가로막는 나무들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맹맹은 직접 확인하고자 나무들이 쌓인 곳에 갔다가 그 나무들 속에 진기가 꽂힌 것을 보고는 진군이 매복하고 있음을 직감 큰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맹맹은 설사 진군이 매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러서거나 돌아설 수도 없어서 진군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맹맹은 진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장애물들은 복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진군의 위계라고 큰소리치며 군사들을 다독인 후 기와 나무들을 제거하고 계속 진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절명함의 골짜기에 매복해 있던 진군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쓰러지고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진군이 현장에 당도하여 장애물을 치우고 있음을 인지하고 선진의 작전 계획에 따라 진군을 향한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진군이 장애물들을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한쪽은 절벽이고 또 다른 한쪽은 까마득한 계곡인 낙공간에 이르자 맹맹은 더는 진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군에게 타마이 쪽으로 후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맹맹은 절명함과 낙공간에 협노해서 진군과 싸워서는 성산이 없으므로 동요산의 넓은 곳에서 진군과 겨루리라고 결심하고 전군에 후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차피 내 몰릴 바에야 넓은 곳에서 사생결단해 보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에 진군이 타마이 쪽으로 후퇴할 때 전면에서 우레같은 북소리가 나고 이곳저곳에서 진나라의 전기가 휘날리자 진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군이 매복한 것이 아니라 진군의 위기라는 맹맹의 말만 믿고 있던 진군은 더 놀랐던 거죠. 게다가 호사고가 이미 포만자가 생포되었다고 외치자 진군은 크게 전의를 잃었습니다. 진군이 후퇴하여 타마에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양홍의 진군이 타마에 쪽으로 다가오고 좌측 산 위에는 선적의 진군이 우측 시내 건너에선 서영의 진군이 나타나자 진군은 당황하였습니다. 진군은 진퇴양난에 빠져 갈 곳을 잃었고 맹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군이 진군을 들이치자 진군은 우왕좌왕하며 갈 길 살 길을 찾아 산 위로나 시내를 건너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진군은 이미 길목을 기다리고 있던 진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혔습니다. 맹맹 등 세 장수는 타마이 쪽으로 달아났는데 한자일가 숲과 덤불에 방황하는 바람에 오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진군에 생포되었습니다. 선적은은 진나라 장수들을 함거에 싣고 포로와 병거와 군마 및 진군이 활나라에서 잡아온 남녀와 비단을 모조리 이끌고 진양공이 있는 영체로 회군하였습니다. 효산 전투는 선진의 작전과 지휘력이 돋보인 전투였습니다. 진양공은 잡혀온 진나라 장수들 중 용맹스러운 포만자는 두고두고 진나라를 괴롭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죽여야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포만자에게 패한 내구들어 포만자를 죽여서 분풀이하라고 하였습니다. 거우인 내구의 사기를 고려하여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구는 진양공의 기대와는 달리 포만자가 내지르는 고함소리와 힘주어 결박을 끊는 것을 보고 놀라 칼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포만자가 칼을 주워들고 내구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그때 포만자 뒤에 있던 소교 낭심이 포만자의 등을 치고 목을 잘랐습니다. 내구는 간신히 목숨은 구했죠. 진양공은 포만자의 무용에 기죽지 않고 맞서서 포만자를 죽인 낭심의 용맹함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내구를 족장벌하며 질타하고 그의 벼슬을 빼앗아 낭심을 거우로 삼았습니다. 낭심이 성질한 것을 자랑하며 다녔으나 원수인 선진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자 선진은 그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설원 경신에서는 효산 전투와 관련하여 선진은 작은 치욕을 참지 못하여 진나라와 큰 원한을 맺게 했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12년 동안 진나라에 많은 군사를 잃게 했으며 후대에까지 진나라에 근심을 끼친 전쟁을 좋아하는 신하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27년 4월 27일 고곡에서 국상을 치른 날 저녁에 진양공은 진문공의 장례를 치르려고 와 있던 정모인 문영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문영은
지난날의 회영인데요. 진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문영은 진나라 장수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원래 진나라와 진나라는 대대로 혼인한 사이이다. 그런데 그 셋이 공명심으로 날뛰어 두 나라 사이를 원한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진목공도 셋을 원망하여 털없이 죽일 것이다 라며 셋을 진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양공은 셋은 맹장들이다. 힘들게 잡아와서 돌려보내면 훗날 우리들에게 비수를 꽂을 것이다 라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영이 기원전 645년에 한원전쟁 때 진목공이 진해공을 사로잡고도 살려서 돌려보낸 일을 들며 거듭 돌려보낼 것을 재촉하자 진양공도 동의하고 유사를 불러 셋의 석방을 지시 셋은 석방되었습니다. 셋은 석방되자마자 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여자의 이름은 그 남편의 벼슬 이름, 분봉받은 땅 이름, 시오나 자 또는 그녀의 나라 이름 등에 따라 바뀌었는데요. 문영의 경우 처음에는 진목공의 딸이어서 진나라 영씨로 불리거나 표기되었으며 기원전 640년대에는 진해공의 부인이었다고 하여 회영으로도 불리거나 표기되었고 기원전 637년에는 진문공의 부인이었다고 하여 문영으로도 불리거나 표기되었으며 좌전 노문공 6년조에서는 진영이라고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회영이나 문영은 그 남편의 시호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남편의 시호는 그 남편이 죽은 후에 붙여진 것이므로 진해공이 죽은 후에 회영이라고 불리거나 표기되었을 것이고 문영은 진문공이 죽은 후에 불리거나 표기되었습니다. 물론 문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녀의 부인으로서의 직위 서열에 따라 불렸겠죠. 각 나라의 제후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그 나라의 제후 또는 군주 등으로 불렸던 것처럼 말이죠. 선진은 자기 집에서 쉬고 있다가 진양공이 진나라 장수 셋을 석방하여 셋이 진나라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격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진양공을 찾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참으로 어리석다. 자기 군사들이 목숨을 바치며 힘들게 잡은 죄수를 한 부인의 말만 듣고 놓아주는가. 이제 달아났으니 후에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선진이 진양공에게 진언할 때 많은 신하들이 조당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무후무한 선진의 도발적이고도 상상을 초월한 언행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양공은 소매로 뺨을 조용히 닫고 자기 가오를 인정하며 셋자짓을 자신의 스승인 양처보에게 셋을 다시 잡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선진은 당시 중군 원수로서 기원전 632년 4월에 성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기원전 627년 4월에 효산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진나라의 사실상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선진은 실력면이나 인격면에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신하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상대적으로 컸을 것입니다. 한편 맹명 등은 하수만 건너면 진나라라는 기대 속에 하수를 건너려고 열심히 뛰어 하하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보이지 않자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때 조그만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다가와 세대게 효산에서 패한 진군인가 확인한 후 공손지의 명령으로 오래 기다렸다며 하수를 건너줄 큰 배가 대기 중인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셋은 반리쯤 걸어 큰 배들을 발견하고 고기잡이 배를 거쳐 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 양처보가 나타나 셋을 불러 세우고는 진양공이 세대게 수레를 못 준 것을 안타까워하여 준말을 하사했다며 타고 온 말을 가리키며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맹명은 석방해 준 것도 큰 은혜인데 어찌 감히 준말까지 바라겠느냐. 귀국하여 살아남다면 3년 후에 반드시 받으러 오겠다라고 하고는 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후 배는 진나라로 향하였습니다. 진목공은 맹명 등이 진나라에 잡혔다는 보고를 받고는 지난날 백리해와 건숙의 충고를 무시하고 정나라를 치려고 무리하게 거병한 것을 크게 자책하며 시금을 전폐하다가 결국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 셋이 진나라를 탈출하여 생환 중이라는 보고를 받자 기뻐하며 소복을 입고 친히 교회까지 나아가 셋을 영접하였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패전의 죄를 물어 셋을 처형해야 한다고 했으나 진목공은 패전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며 신하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셋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에게 다시 병권을 맡겼습니다.
백리에는 진군의 퇴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라고 한 건숙의 뜻을 실천한 것에 만족하며 사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목공도 백리에를 보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 이를 수락하고 공손지에게 정사를 맡겼습니다. 선진이 진양공에게 침을 뱉은 양상과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45회에서는 문영의 간청에 따라 진양공이 맹명 등 진나라 세 장수를 부르주자 선진은 대로하여 진양공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봉기에서는 진양공이 문영의 간청을 듣고 맹명 등을 풀어주었다는 기사만 있을 뿐 선진의 반발 등을 포함한 진양공의 처사에 대한 반응 기사는 전혀 없고, 진세가에서는 맹명 등 진나라 세 장수를 풀어준 진양공의 처사에 대하여 선진은 장차 진나라에 우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탄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전 노 2033년조에서는 선진은 진양공의 면전에서 진양공의 얼굴이 아니라 진양공과 마주보면서 부고이타, 즉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침을 뱉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진양공의 얼굴은 아니지만 진양공의 면전에서 침을 뱉은 무례는 저지른 셈이죠. 이번 회차 열패길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선진이 진양공에게 침을 뱉은 양상, 진양공이 풀어준 진나라 장수들을 추격한 사람, 진나라 장수들이 진나라로 생환한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북송시절 왕광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야망이 크고 출세욕도 강할 뿐 아니라 아첨도 잘하며 어떻든 출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고문 호족들과 교분을 맺으려고 그들이 환영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그들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어떤 때에는 회초리로 맞기도 했으나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대 사람들은 왕광원의 태도를 보고 광원 안후 여십중 철갑, 즉 광원의 얼굴은 10겹의 철갑처럼 두껍다 라고 하였습니다. 북송시절 조변이 관리의 부정을 감찰하는 전종시의 쌓였을 때 부정을 저지른 자를 적발하면 그가 권력자이든 천자의 총애를 받는 자이든 간에 용서 없이 이를 천자에게 보고했는데 이에 사람들은 그를 철면의사라고 했고, 또 송나라 조선의는 숭하는 현령이었을 때 현을 다스리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사람들은 그를 조철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위의 사람들은 철면비란 고사성어의 어원과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철면비란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원래 이 말이 쓰일 때에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 오늘날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광원의 사례에서 보듯 철갑으로 쓰였을 때에는 염치나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었지만 조변이나 조선의의 경우와 같이 철면으로 쓰였을 때에는 굽힘없는 강직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